네,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의 유영만 교수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 만한 다산 정약용 선생님을 모시고요. 이분이 어떻게 살아생전 책을 엄청나게 많이 썼는지,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책을 썼길래 수백 권의 책을 짧은 기간에 썼는지, 도대체 이 사람의 지식 창조 방법은 뭔지, 이런 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다산 정약용, 저는 이제 농담으로 다산, 아이를 많이 낳은 사람 다산이라고 해서, 오늘은 이제 책을 도대체 얼마나 그렇게 많이 낳았는지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다산 정약용에게 배우는 지식 창조 방법,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산 정약용을 지식의 연금술사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정보들을 자기 방식으로 편집 가공해서 세상 사람들한테 유익한 그런 지식을 어떻게 그렇게 많이 창조하게 됐는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다산 정약용은 약 18년 동안 무려 500여 권의 책을 저술했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요, 그 당시에는 인터넷도 없고 뭐 이렇게 컴퓨터도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정보 기술을 활용하지 않고도 어떻게 노력을 해가지고 그런 수많은 책을 써냈는지, 아마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연간 한 28권을 쓴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걸 월별로 따지면 한 달에 한 2권 이상 책을 출간한 것 같습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저하고 같이 우리 한양대학교에 있는 우리 정민 교수님께서는 예전에 다산 선생의 지식경영법, 이 책이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저는 이 책을 보고 다산 선생이 책을 엄청나게 많이 써낸 비밀, 노하우들을 저 책을 통해서 많이 알게 됐는데, 이분은 다산 정약용을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세계의 정보를 필요에 따라서 정말 요구에 맞게 정리해낼 줄 알았던 전방위적 지식경영자, 한참 기업에서 유행했던 지식경영을 개인 차원에서 최화시킨 우리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다산 정약용이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지식을 창조했길래 이렇게 엄청난 책을 썼는지, 제가 한번 이렇게 나름대로 4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요, 사자성어 중에 좌우봉원이라고 있어요. 저 어려운 말이 아니고요, 왼쪽과 오른쪽을 가만히 보면요, 물이 만나는, 수원이 만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가서 아이디어나 정보를 찾지 말고 일상, 주변, 내 일상에 가까운 곳에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엄청난 정보들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알아내려면 이전과 다른 질문에 그물을 던져서 그 그물에 걸리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편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산 정약용도 유배 생활을 하면서, 예를 들면 어촌에서 뭐 물고기들이 살아가는 이런 것들을 유심히 관찰하고, 그것들을 이전과 다른 질문의 그물을 던져서 그 그물에 걸린 정보를 아마 이렇게 편집했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이제 두 번째는요, 이분은 또 남다른 관찰자의 눈을 가지고 관찰로 표집된 다양한 데이터나 정보들을 이렇게 수많은 구슬을 실에다 꿰듯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다양한 데이터가 있어도 내 목적 의식에 맞게끔, 문제 의식에 맞게끔 이거 일정한 체계나 구조로 꿰어서 하나의 무늬를 만들지 않으면 이게 별로 또 쓸모없는 정보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다산 정약용은 이리관지에 어떤 이걸 구조화시키는데 아마 제가 보기엔 나름대로의 엄청난 노하우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이제 세 번째는요, 이분이 책을 수백 권 썼는데 그 비결이 책을 한 권을 다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쓰는 게 아니라, 아마 예상컨대 한 3-4권을 동시에 쓰면서, 예를 들면 물고기에 관한 책을 쓰다가, 아니면 뭐 삼림, 수풀 이런 거에 관한 책을 쓰다가, 이렇게 뭘 쓰다가 막히면 옆에 가서 또 다른 책을 쓰고, 그래서 아마 동시병행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책을 동시에 써가지고 이렇게 편집했던 이런 달인이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이분이 절차탁말을 습관화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정보를 찾으면요, 그걸 막 이렇게 꿰고 쪼고 다듬고, 그래서 의미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마 오늘날 우리로 생각해 보면 어떤 특정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다듬고 또 이렇게 또 가공하고 편집하고, 이런 생활을 아마 일상생활의 어떤 습관화를 시켜봤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예전에요, 다산 정약용을 소개했던 책이 하나 있는데, 이게 이제 브리꼴레르라고요. 여러분 브리꼴레르 발음하기 어렵죠? 예, 얼레리 꼴레리, 브리꼴레르 이렇게 발음이 쉬운데, 자, 이 브리꼴레르를 갑자기 제가 왜 소개해 드리냐면요, 여러분 그 인류학자 중에 레비스토로스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분이 예전에 쓴 책 중에 야생의 사고라는 책을 썼어요. 이 야생의 사고가 뭐냐면, 오늘날로 얘기하면요, 학교 교육을 오래 받지 않아 가지고 길들여지지 않는 사고예요. 근데 이분이 아프리카에 가서, 인류학자라서 아프리카에 가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관찰해 보니까 건축에 관한 사전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현재 가용한 지식과 도구를 활용해서 뚝딱뚝딱 해가지고 집을 짓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미개인들도 어떤 특정한 과학적 사고는 아니지만 자기 나름대로 현실에서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위대한 사유 체계를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야생의 사고라는 책을 쓰면서 우리 주변에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매뉴얼을 참고해가지고 위기를 탈출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 그러면 도대체 내가 현재 가용한 지식이 뭔지, 문제 상황과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도구를 대화를 시켜서 유심히 관찰한 다음에 이 도구를 변용해서 적용하는 이런 인재들을 이 사람은 이제 브리꼴레르라고 한 거예요. 아마 제가 보기에 이 다산정약용도 오늘날로 따지면 레비스토로스가 얘기하는 브리꼴레르형 인재, 제가 브리꼴레르는 또 융합형 인재라고 제가 제목을 줬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지식과 지식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새로운 지식을 융합해서 제3의 지식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사람, 아마 다산이 바로 레비스토로스가 얘기하는 브리꼴레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잠시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다산정약용을 융합형 인재, 지식의 연금술사라고 이렇게 초기에 이미지 세팅을 해놨잖아요. 자, 그러면 예전에 제너럴리스트라고 해서 한 분야를 깊이 하는 게 아니라 넓게 하는 이런 인재가 있었는데요. 이게 시대가 지나면서 스페셜리스트로 바뀌었잖아요. 한 우물을 깊이 파는 사람. 그러다가 이제 깊이 파다가 여러분 깊이 대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한 우물 파다가 자기가 판 우물에 매몰되니까 이제 앞으로 어떤 인재가 필요하냐면 영어로 T자형 인재, 넓게 파면서 깊이도 파고, 그러다가 이제 어떤 인재가 또 생겼냐면 V자형 인재, A자형 인재하고 V자형 인재 이렇게 넘어가면서요. T자형 인재를 조금 더 확산시켜서 아예 깊이 파려면 넓게 파기 시작해서 점점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분야를 깊이 파는 이런 인재들을 V자형 인재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한때 유행했던 통섭형 인재라고 그래서요. 생물학자 에드워드 윌슨이라는 사람이 쓴 거를 아마 우리나라 최희천 교수님이 번역하신 책인데요. 지식의 큰 줄기를 잡은 다음에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들을 이 한 줄기에 꿰어가지고 세상을 통일하려고 했던 이런 야망을 갖고 있는 인재였었는데, 저는 오늘 이런 인재상보다 제가 또 저 나름대로 유명해지려면 제가 만든 전문가상 하나 제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시한 인재가 바로 브리꼴레르형 인재,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이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사이 전문가라고 들어보셨나요? 전문가와 전문가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유심히 관심을 가지고 관찰한 다음에 그 전문가와 전문가의 지식을 경계를 넘나들면서 새로운 지식을 끊임없이 융합해내는, 아마 제가 보기에 다산정약용도 제가 얘기하는 사이 전문가의 전형이 아니었을까. 이분이 어떤 한 분야를 깊이 판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정약용 선생님께서 쓰신 책을 보면요, 정말 어떻게 이 한 사람이 이렇게 다양한 책들을 방대한 분야를 섭렵했는지 정말 우리의 현실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갈 정도로 경계를 넘나들면서 우리 세상에 유익한 지식들을 엄청나게 편집하고 가공해서 창조해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인재상을 브리꼴레르, 우리말로 번역하면 사이 전문가의 전형이 바로 다산정약용이 아닐까. 자, 여기 사진이 다산정약용이 있고요. 우리 한국의 조병화 시인이 있고, 저 오른쪽에 잘생긴 남자가 있는데 저분이 유영만 교수인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뭘까요? 제가 의도적으로 만든 거지만 이 세 사람은 무슨 사람이냐면, 물론 제가 저 앞에 계신 다산정약용이나 조병화 시인처럼 엄청나게 책을 쓴 건 아니지만 제 기억에 우리 가운데 있는 조병화 시인도 약 200여 권의 책을 쓴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약 100권은 책을 못 썼지만 약 90권의 책을 편집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롤 모델로 삼는 분들이 저 다산정약용이고 그 다음에 조병화 시인입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세상에 널려있는 정보와 지식들을 편집 가공해서 새로운 지식을 끊임없이 창조하는 지식의 연금술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식의 연금술사는 한 분야에 깊이 파는 이런 스페셜리스트가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현실에서 필요한 지식들을 끊임없이 창조해내는, 그러니까 이분들의 관심은 전방위적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문제의식과 목적의식,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들을 끊임없이 녹여내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동안 다산정약용을 흉내내가지고요, 책을 무려 약 90여 권을 쓰거나 번역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물어봐요. 교수님께서 쓰신 책 중에서 가장 좋은 책이 뭐냐고 그러면 저는 항상 다음에 나올 책이라고. 그래서 저는 다음에 나올 책을 끊임없이 지금 고민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려 책을
약 90여 권 쓰거나 번역했는데 이렇게 자꾸 책을 많이 쓰니까요. 사람들이 정치권에서 유혹이 와요. 정계에 진출을 하지 않겠냐고. 그래서 사실 저는 정치에 관심이 없고요. 미리 얘기하면 저는 정치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솔직히 고백하면 저는 청문회를 통과할 자신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제 책이 편집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존경하는 윌리엄 랠프 윙이라는 사람이 남긴 독창성이란 들키지 않은 표절이다. 너무 아름다운 정의 아닙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표절은 남의 걸 그냥 그대로 갖다 베끼는 게 아니고요. 이전 작품과 교묘하게 다르게 창조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다산 정약용 선생님도 표절의 대가가 아닐까. 제가 좋아하는 피카소 형님도요. 훌륭한 예술가는 가까운 데서 베끼고 위대한 예술가는 멀리서 훔친다. 근데 제가 또 표절의 전문가라서 이걸 이렇게 표절했어요. 제가 표절한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석사는 가까운 데서 베끼고 박사는 멀리서 훔치고. 자, 여러분, 저 뒤에 있는 영어 카피와 스틸은 피카소 형님 거고요. 앞에 있는 석사와 박사는 내가 갖다 붙인 거거든요. 창조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미 있는 것에다가 내 생각을 조금 더 칠하거나 더하거나 빼거나 그러면 새롭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걸 또 한번 표절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류 작가는 티나게 겉모습만 베끼지만 인류 작가는 티 안 나게 원리를 훔친다. 여러분, 저 뒤에 있는 카피와 스틸은 피카소 형님 거니까 내버려 두고요. 앞에 있는 문장들을 계속 바꾸면 이게 제가 얘기하는 윌리엄 랠프 윙의 독창성이란 들키지 않은 표절, 즉 남다르게 색깔을 좀 추가하고 문제의식을 추가하거나 문장을 패러디하고 편집해서 새로운 지식들을 끊임없이 창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참고로 우리 피카소가 얼마나 그림을 잘 표절했는지 예를 들어볼까요? 저기 그림을 보시면요. 1863년도 만해의 풀바디의 점심 식사가 오리지널로 알고 있죠? 오리지널이 아닙니다. 1500년대에 그렸던 그림 3가지를 적당히 편집해가지고 저 풀바디의 점심 식사를 그렸는데 우리 피카소 형님은 저걸 갖다가 자기 방식으로 이렇게 추상화 방식으로 무려 150개를 표절한 겁니다. 이거를 누가 무조건 남의 거를 그냥 베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표절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 거를 갖다가 나의 문제의식과 나의 독창적인 작법, 화법으로 새롭게 창조하는 걸 저는 표절이라고 생각해요. 아마 다산 정약용 선생님도 이렇게 많은 색들을 표절하지 않았을까. 자, 그래서 모든 창조는 다 참조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책 뒤에 보면 참고문헌이 있지 않습니까? 참고문헌이 두꺼운 사람을 전문용어로 레퍼런스라고 그래요. 레퍼런스. 참고문헌이 두껍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제까지 직접 경험한 것, 간접 경험한 것, 예를 들면 책을 읽은 것, 영화 본 것, 사람 만나서 깨달은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두꺼운 사람을 교양의 두께가 두껍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교양의 두께가 두꺼우니까 내 내면에 있는 그런 재료들을 끄집어내가지고 이런 방식 저런 방식으로 연결시켜서 새로운 것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거죠. 아마 제가 보기에 다산 정약용 선생님도 저런 참고할 재료를 평상시에 많이 수집해놨다가 어떤 주제와 문제의식을 가지고 목적의식이 딱 생기면 내 안에 있는 내면의 데이터들을 끊임없이 연결해서 정보로 만들고 문제 사용에 적용해서 나의 깨달음을 가지고 지식을 창조하고 그 지식을 계속 축적해서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체험적 지혜를 끊임없이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중간에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여러분 세상에 있는 성경책에도 나오잖아요.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없다고. Nothing is original. 오리지널은 없습니다. 세상의 창조처럼 보이는 건 다 뭐냐? Everything is remix. 내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세상에 있는 모든 데이터나 자료들을 나의 방식으로 편집하고 뒤섞고 버무리고 우리 한국의 비빔밥처럼 이렇게 나의 문제의식과 열정으로 비벼내면 독창적인 비빔밥 맛을 내듯이 새로운 지식들이 이렇게 끊임없이 창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잠깐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 어떻게 도대체 지식을 편집했을까를 저 나름대로 한번 예를 들어보는 걸로 해서 일부 강의를 한번 마쳐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 개념을 편집하는 겁니다. 이미 있는 개념들을 주워다가 갖다가 이렇게 엮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식과 산부인과 의사를 갖다 엮으면 뭐가 되나요? 지식 산부인과 의사가 되죠. 여러분 지식 산부인과 의사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세계 최초로 지식 임신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는 이 원동력은 어디서 생긴 거냐? 세상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국어서전에 나와 있는 지식과 산부인과 의사를 갖다가 엮으니까 지식 산부인과 의사가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를 갖다가 엮는 거예요. 이미지. 예를 들면 공 하나 있고요. 개 하나 있고 사과 있어요. 그러면 이게 따로 떨어져 있으면
공하고 개하고 사과 익숙한 거지만 이걸 갖다 붙이면 공개 사과라는 새로운 이미지가 탄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널려있는 익숙한 이미지를 갖다가 편집하면 새로운 상상력이 싹이 트는 거예요. 여러분 또 비디오 있지 않습니까? 예, 영화 50편을 보고 거기에 명대사를 물론 카피라이트에 저촉될 수 있지만 내가 원하는 장면만 편집해서 10분짜리로 5분짜리로 딱 엮으면 새로운 지식이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오디오, 예, 여러분 음원 같은 거 우리 유료로 쓰는 것도 많지만 무료로 쓰는 오디오를 갖다가 편집하는 거죠. 자, 그럼 이 네 가지 개념과 이미지와 비디오와 오디오를 한 군데 엮으면 여러분 EBS에서 방송하는 지식 채널 보셨죠? 그런 지식 채널 일주일에 두세 개씩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이 창조되는 것도 이미 널려있는 개념과 이미지와 비디오와 오디오를 다 엮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하나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세상을 바꾼 사과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사과 그러면 자, 이제 제가 뭐를 편집하는 거냐? 아담과 이브의 사과가 떠오르죠. 그죠? 그 다음에 뉴턴의 사과, 여러분 화가 세잔네의 정물의 사과, 트로이 전쟁을 일으킨 미의 사과, 윌리엄 텔의 사과. 이렇게 사과가 이미 벌써 5개나 되잖아요. 그죠? 사과라는 공통된 화두에 저마다 역사적 문제의식이 다 다른 거를 하나로 묶을 수 있어요. 또 제가 좋아하는 르네 마그리트의 역발상의 사과. 또 예를 들면 여러분 잘 아시죠? 스피노자. 내일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물론 스피노자가 이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말도 있지만 아무튼 이런 사과도 있어요. 그 다음에 나폴레옹의 사과라고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사과점에 가서 사과 아주머니한테 가서 빚졌던, 그래서 자기가 힘들었을 때 그 사과를 먹고 희망과 용기를 냈던 이런 사과도 있고요. 여러분 또 잘 아시는 백설공주의 미혹의 사과, 우리 세상을 떠났지만 스티브 잡스의 애플이라는 회사도 사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본의 유명한 그 기적의 사과라고도 있습니다. 예? 유기농법으로 만들었던 생태학적 사과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가장 유명한 사과가 뭐냐면 공개 사과라고 저렇게 이미지를 갖다가 붙이면 공개 사과가 되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사과라는 책을 쓴다고 마음을 먹고 사과에 관한 오디오, 비디오, 이미지, 메시지 이런 것들을 다 편집해서 이렇게 제목을 붙이는 거예요. 세상을 움직인 7개의 사과.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책을 이렇게 편집자한테 갖다 주면 편집자가 또 나름대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편집을 해서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마 다산 정약용 선생님도 뭔가 이 세상에 새로운 거를 무에서 유를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다양한 유들을 섞고 엮어서 제3의 새로운 지식들을 끊임없이 창조해서 우리가 오늘날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업적을 쌓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이미 세상에 널려있는 유익한 개념이나 이미지나 메시지, 오디오들을 비디오를 편집해서 여러분만의 독창적인 지식을 창조하는 제2, 제3의 다산 정약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